집합건물법이 나왔어요. 양이 많습니다. 이거는 딱 필요한 것만 본다 그랬어요. 집합건물법은 일단 크게 구성이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가 집합건물법의 구성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집합건물법에서 그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사람을 구분 소유자라고 하는데요. 이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특히 공용 부분에 관한 거, 공용 부분, 복도계단,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집합건물의 전체적인 관리가 나옵니다. 관리. 관리는 관리단이 있고, 관리단 집회가 있고, 관리단의 대표기관인 관리인이 있고,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리위원회가 있고, 관리단 자치법규인 규약이 있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이 있어요. 분쟁조정.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이런 것도 이제 관리와 관련된 거. 네 번째로 재건축법과 있죠. 나머지 이제 벌칙 규정들입니다. 네 가지. 조문이 그래서 굉장히 많으네요. 대부분의 조문들이 별 쓸데없는 조문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적용이 잘 안 되는, 어쩌다가 적용이 되는. 그래서 이 집합건물법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세부적으로 다른 법들이 규율하는 게 많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만 해도. 근데 어쨌든 집합건물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그거하고 이제 몇 가지 판례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구성 부분은 세 가지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이렇게 되죠.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서 독점 사용 수익하는 부분이죠. 이게 전유 부분이죠. 이때 전유 부분이 되려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구조상 독립성이란 벽으로 분리가 돼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용상 독립성이란 외부에서, 특히 건물 계단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이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요, 계단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죠. 계단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건 전체 건물이, 전체 내용. 그죠? 여기는 다이렉트로 출입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분 플러스 소유자의 구분 소유 의사가 표시가 되면 이걸 구분행위라고 하는데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어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해서 바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5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각 층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때 전체를 한 동 건물로 소유할지 각 층을 구분 소유할지는 그 소유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같은 걸 말하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말 그대로 육안으로 봤을 때 공용 부분이 명백한 복도 계단 같은 걸 말합니다. 당연히 규약상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이다라는 취지를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규약상 공용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관리사무실이라든가 노인정처럼.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유 부분처럼 보여요. 하지만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가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권, 집합건물법 13조에 의하면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권이라고도 해놨고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이라고도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유 지분권을 말하는 거고요. 공용 부분은 민법으로 따지면 공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지에 관한 대지 사용권이 있죠. 물론 대부분이 소유권이지만 반드시 소유권일 필요는 없고요.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도 가능하고요. 이 대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수필지 토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죠.
대부분 요 공용 부분이라든가 대지에 관한 권리는 공유 지분권을 말하고요. 그 공유 지분 비율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정하게 됩니다. 전유 부분 면적 비율. 여기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절대로 분리 처분이 금지됩니다. 즉 구분 소유권과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은 절대적 일체성이 있어서 절대로 분리 처분 못합니다. 그래서 13조 3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따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전유 부분과 대지, 즉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이 있긴 있지만 예외적으로 규약 등에서 분리 처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 세 가지 구성 부분과 세 가지 구성 부분에 각각의 권리가 있고 그 각 권리의 관계, 그거를 좀 간단히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라고 해서 특히 뭐에 관한 거, 공용 부분. 이 외에 뭐 의결권이라는 게 있고요. 공용 구분 소유자의 권리 중에서 의결권, 여기 관리단 집회에 출석하여 결의를 할 수 있는 의결권이라는 게 있고, 또 관리인, 요거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는데 다만 특별하게 각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공용부분에 관한 거예요. 이 공용부분은 민법상 공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공유물 생각해 볼까요? 공유물 사용 수익은 전부를 지분 비율로, 공유물 부담은 지분 비율로,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 공유물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공유물 보존은 각자가, 분할은 언제든지 그랬었죠. 그러면 공용 부분도 그러냐면 공용 부분도 공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의 공유와 관련된 규정과는 다른 규정을 두고 그걸 기억. 첫째, 사용만 따로 떼서 용도에 따라, 지분 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수익하고 부담을 모아가지고 지분 비율로, 특히 복도 계단 난간 따위를 고장 떨어져 나가고 고쳐 그 수리비 지분 비율로 부담해야 되죠. 그죠? 수리비 같은 거. 그게 지분 비율이에요. 공용 부분의 처분은 없고요. 이건 안 되고 변경만 있는데요. 전원 동의가 아니라 3분의 2,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의 결의로, 찬성으로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관리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보존은 각자가, 각 공유자, 각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다세대가 있어. 다세대. 집합 건물이죠. 그죠? 다세대 집합 건물이에요. 계단에 난간이 떨어져 나간 걸 발견한 401호 소유자가 자기가 수선을 해. 그게 보존이죠. 그죠? 수선은 각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요? 지분 비율로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갑이 난간을 80만 원을 들여서 수선은 지가 할 수 있는데 80만 원은 지분 비율로 부담한단 말이죠. 지분 비율로. 그러니까 갑은 지분 비율이 똑같다면 각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10만 원 청구권이 있어. 10만 원씩. 즉 구분 소유자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용분에 관한 채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채권. 갖고 있죠. 그 채권을 요 놈이 안 주고 이사 갔어. 그럼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냐? 그렇다.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에게도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공용분에 관한 부담, 지분 비율로 한다. 요거 때문에 관리단 규약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내용이 없어도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 많은 각 구분 소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청구할 수 있고 징수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전 구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적어도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많은 특별승계에게 행사할 수 있다.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많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 조문 때문에. 됐죠? 요 정도는 꼭 공용부분에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이따가 조문만 몇 개 더 체크하시면 돼요. 세 번째가 관리단인데 관리단은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당연히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성립되는 비법 인사단을 관리단이라고 하고요. 그 관리단이 모여서 관리사항이라든가 변경사항 등을 결정하는 것을 관리단 집회라고 합니다. 이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죠. 정기관리단 집회가 있고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는데 정기관리단 집회는 매년 회계년도 종료 3월 내에 관리인이 소집해야 돼. 회계복을 위해서. 그 업무하는 게 관리인이죠. 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관리인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죠. 이처럼 8세대 이러면 관리인 없을 수도 있죠. 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고요. 선임 및 해임은 관리단 집회에서 과반수로 선임 해임하되 각 구분 소유자가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요. 법원에.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서 관리단의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요. 당연히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에 두기 때문에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해야 되고요. 임기는 관리인과 마찬가지로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약의 설정은 의무화되어 있진 않아요. 다만 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하려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찬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분쟁 조정은 필요 없고요.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찬성이 필요하고요. 재건축 비용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반드시 정해야 돼요. 재건축 비용, 각 구분 소유자가 분담하는 액수 또는 산출 기준.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무효고요. 재건축 결의가 있을 때 반대자에게 반드시 한번 서면으로 재건축에 참가할지를 촉구하도록 하고 있고요. 반드시 서면으로.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 2월 내에 회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걸로 보게 됩니다.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딱 머릿속에 넣자 말이죠. 이게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도 확인하고 몇 가지만 추가하시면 돼요. 집합관법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전부입니다. 거의. 580페이지 봅니다. 서설 필요 없고요. 건물의 구분 소유의 1번의 전유 부분이 있습니다. 양가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전유 부분의 요건이 뭐냐? 오른쪽 구조상, 유형상, 독립성. 거기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동그라미 2번.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구분 소유 의사가 표시가 돼야 된다. 대표적인 게 분양 광고 같은 거예요. 건물 외벽에 걸어놓는 분양 광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구분 소유 의사를 표시한 게 됩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보면 다음 페이지 공용 부분이 있죠. 두 종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맨 밑에.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2번으로 나누어서 특히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꼭 하도록 하고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 자, 밑에 보면 10조의 공용 부분은 누구 거냐?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죠. 다만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게 명백한 부분은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 이렇게 될 겁니다. 공용분의 귀속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사용 동그라미 1번. 공용분의 사용 동그라미 1번. 4번 지분권 면적 비율. 5번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마지막 부분.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오른쪽 16조 관리. 두 번째 줄 통상집회결의라고 되어 있죠. 통상집회결의가 뭐라고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통상결입니다. 반면에 15조에 변경이 있죠. 3분의 2라고 되어 있죠.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다시 16조 1항의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그거 확인하죠. 16조 1항과 15조 1항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자, 한 장을 넘깁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 자, 587페이지 가면요. 7번.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에 대해 가지 채권. 이거 아까 10만 원 채권 이거. 특별승계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관리단 규약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징수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판례 1번, 2번. 2번. 전 구분 소유자가 체납받는 관리비 중 적어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은 승계가 된단 말이에요. 연체료 같은 건 승계가 안 되겠지만 적어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은 승계된단 말이에요. 맨 밑에 8번.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데 뜯어보기 전에는 전유 부분에 발생한 하자인지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인지를 모르겠더라. 그럴 때는 일단 공용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자, 오른쪽에 담보책임인데 담보책임은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금이 쩍쩍 갈라지거나 물이 줄줄 새. 그럼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누구한테 물을까요? 분양자 및 시공자. 분양자 및 시공자에게 묻는데요. 9조의 2. 1호에 보면 건물 주요 구조부나 지방공사의 하자가 있을 때 10년간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언제부터 기산하느냐를 기억합니다. 2항의 1호. 전유 부분의 경우 구분 소유자에게 최초에게 인도한 날. 구분 소유자에게 전유 부분을 최초로 인도한 날부터 10년. 그거 9조의 2의 2항의 1호 전유 부분 그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거. 그것만 좀 물어요.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 자꾸 사용 승인일로부터 이렇게 자꾸 출제를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공용 부분에 관한 거는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거 조심해요. 이걸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친놈들이 이걸 자꾸 내. 아, 개 짜증나. 이걸 왜 내는지 몰라. 어이씨, 짜증나. 됐고요. 다음 페이지 대지사용권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대지사용권의 뜻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도 일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리을 봅니다. 당연히 공용부분이 됐든 대지가 됐든 분할 못한다 그랬습니다. 한 장 넘깁니다. 오른쪽 593페이지 맨 위에 4번 있습니다. 이거는 저당권에서도 봤습니다. 관리단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양가로 1번 당연 성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양가로 2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인이 있습니다. 24조 1항이 있습니다.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고요. 2항 확인하시고요. 3항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 해임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다만 오른쪽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각 구분 소유자가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26조의 3, 1항에 보면요.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조 4의 1항에 보면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3항에 보면 임기도 관리인과 마찬가지로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규약에 대해서는 28조 1항에 보면요.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약의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밑에 29조는 4분의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599페이지에 보면 집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정기관리단 집회가 있고요. 양가로 3번에 집회 소집 통지가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일 일주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걸 소집 절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이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소집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전원동의. 맨 마지막 소집 절차 생략이라고 구분수자 전원동의가 있으면 이 소집 절차를 생략한 채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에 동그라미 1번 의결권이죠. 각 구분소유자는 전유분의 면적 비율만큼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 예를 들어서 전유분이 갑을병에 공유로 되어 있더라.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다 와서 한마디씩 하면 세 마디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전유분이 수인 공유일 때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하면 의결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의결은 직접 출석해서 행사할 수도 있고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도 있으며 그 정도. 자, 통상 의결 정적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라고 그랬고요. 3분의 2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공용부분의 변경. 4분의 3도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반면 오른쪽 5분의 4가 있죠. 재건축 결의가 있고요. 변경 결의도 5분의 4입니다. 재건축 결의, 변경 결의도 5분의 4고요. 또 하나, 건물 가격의 2분의 1 초과하여 멸실되었을 때의 복구 결의도 5분의 4입니다. 그 두 개. 그리고 3번에 보면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채 서면 등으로 결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떤 의결 사항이든 5분의 4 찬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의 기억. 그 정도. 쭉쭉 넘어가시고요. 604페이지에 보면요. 재건축이 나와 있습니다. 47조 2항 보시면 되고요. 3항에 보면 재건축 결의할 때 다음 각호 사항을 정하라고 4개가 있죠. 요거 4개 이미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3호 기억하세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반드시 결의해야 됩니다. 48조 1항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은 반대자에게 다시 한번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하고 있고요. 2항 2달 내에 회답을 해야 되고요. 3항 회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답한 걸로 봅니다. 딱 그 정도 3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입니다. 집합건물법은 더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안 봐도 돼요.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나오는 것도 확인하면 충분히 시험장 가서 맞출 수 있습니다.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자,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크게 2덩어리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하나가 우리 613페이지에 가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또 양가로 이번에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적용 범위가 바로 적용 요건입니다. 요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 뭐 다 읽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4가지를 기억했다가 요거 가지고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 하면 다음 중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볼 때 제가 체크해 드린 거 갖고서 판단하시면 돼요. 첫째가
채권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마치 저당권자처럼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물에다가 가등기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법인데, 이때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빌려준 돈, 빌려준 것과 비스무리한 돈, 물론 준소비대차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일단 소비대차 채권 또는 준소비대차 채권을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채권자가. 따라서 채권자가 물품 대금 채권을 갖고 있거나 공사 대금 채권을 갖고 있거나 또는 유류 대금 채권 따위를 갖고 있을 때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걸 대물변제 예약 또는 매매 예약이라고 합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소비대차 채권, 갑은 돈을 못 갚으면 100일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걸 대물변제 예약, 매매 예약 이렇게 불러요. 그런 예약을 할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이 원본 및 이자의 합을 초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 담보물에 채권자의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걸 가등기 담보,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양도 담보, 채권자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앤드 채무자의 이름으로 환매권까지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매도 담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1억짜리 고려청자를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가등기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 불가하기 때문에. 그죠? 2억을 빌려주고 4억짜리를 담보로 잡았는데 그 4억짜리에 1억짜리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 2억, 3억짜리. 그러면 4억에서 3억을 뺀 1억밖에 안 되죠. 2억을 빌려줘. 그러면 이게 더 커. 가등기법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요 4가지 요건이 필요한 걸 딱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이게 적용이 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이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해야 되는데 2가지 방법. 저당권자처럼 임의경매 넣어가지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요. 가등기 담보권 등은 저당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소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귀속청산이라고 해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귀속, 차액을 청산해 줍니다. 이걸 귀속청산이라고 부릅니다. 조심할 거 처분 청산은 안 됩니다. 처분 청산은 규정이 없습니다. 처분 청산은요. 을이 채권자가 101호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충당하고 남는 걸 반환하는 걸 귀속청산, 처분청산이라고 하는데요.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처분청산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귀속청산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요 귀속청산 절차가 문제가 됩니다. 기본이 되는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그럼에도 채무자 갑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언제든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겠다고 통지를 합니다. 채무자 등에게. 이때요 채무자 등은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귀속청산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을 때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세 사람을 말합니다. 채무자 등,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얘네들한테 통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요, 얘가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얘네들한테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채무자 등에게 통지할 때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달을 기다려줍니다. 이걸 청산기간이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로 하여금 돈을 갚을 기간을 2달의 여유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따라서 이거 단축하는 건 무효고요. 연장하는 건 유효합니다. 채무자에게 단축하면 불리합니다. 무효입니다. 연장하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럼 유효가 됩니다. 청산기간이 지날 때까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귀속청산 절차의 기본적인 흐름이 되고요. 몇 가지 추가. 통지 내용은 뭐냐? 청산금 통지입니다. 청산금은요. 통지 당시 저 101호 목적물이 가액에서 을이 받아야 될 채권액을 빼고요. 선순위 것까지 뺍니다. 선순위가 있다면. 후순위 건 빼지 않습니다. 후순위는 남은 청산금에서 주는 거예요. 후순위 건 공제하지 않습니다. 요때의 목적물 가액은요. 을이 자기 멋대로 평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객관적으로 정당한 평가액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라고 되어 있고요.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 없으며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이 청산금에 대해서는 갑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우선합니다. 이렇게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직접 채권자에게 다이렉트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에 대하여 갑보다 우선하게 돼요. 그래서 청산기간 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서도 안 되고 채무자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찍소리 못하고요. 나아가 청산금을 통지받았는데 그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도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후순위 권리자 보호장치가 있다라는 거. 청산기간이 지났다. 이때 청산금은 통지 당시 주관적 평가액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당한 청산금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한명권이 있고요. 또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변제를 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됩니다. 단 변제기를 경과하고는 10년이 지나거나 또는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돈을 갚더라도 가등기 말소를 청구를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 정도가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귀속청산 절차에서. 즉 가등기 담보권자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집중해서 나옵니다. 반면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든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하든 더 이상 귀속청산 절차는 중단이 되고요.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요. 그 경매 법원은요. 요게 담보가등기인지 청구순위보존가등기인지를 몰라요. 구별을 해야 돼요. 담보가등기라면 배당을 해줘야 되고요. 청구순위보존가등기라면 최선순위일 때 소멸하진 않아요. 담보가등기는 소멸하는데.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는 목적물에 경매가 신청이 되면 법원은 이게 담보가등기인지 물권에서 받던 청구순위보존가등기인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가등기권 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액을 신고할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매수인인지 이해 완결권을 갖고 있는 건지 정적권부 권리를 갖고 있는 건지 시기부 권리를 갖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신고할 것을 촉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죠, 최고. 그래서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순위보증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 기재된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한테 물어봐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서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게 판례가 됩니다. 요 정도. 그래서 613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이번에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했을 때 적용이 됩니다. 그죠? 동그라미 2번에 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되기 때문에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3번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원본과 이자 합을 초과해야 되고요. 아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동그라미 4번의 두 번째 줄 채권자가 채무자와 담보계약을 체결했으나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오른쪽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제권도 있고 통일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깁니다. 617페이지에 보면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이 있습니다. 1번에 경매권이 있다 그랬죠. 양가로 1번에 저당권으로 본다 그랬고요. 가등기 한때 저당권 등기한 걸로 봅니다. 617페이지 1번에 양가로 1번. 그 5줄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중요한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이라고 해서요. 귀속청산이 규정돼 있다 그랬죠. 판례에 보면 처분청산은 인정이 안 된다 그랬고요. 그 귀속청산 절차의 기본적인 흐름이 맨 밑에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실행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기억,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야 되는데요. 부동산이 둘 이상이라면 각 부동산 평가액을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부동산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을 밝혀야 되지만 부동산 평가액까지를 일일이 다 통지할 필요는 없고요. 니은 꼭 기억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니은, 디귿. 동그라미 3번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하라. 판례 1번 주관적 평가액이어도 통지 효력이 있다. 청산기간 진행한다. 꼭 객관적 평가액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청산 의무, 청산 방법. 오른쪽 청산금 기억의 2줄. 니은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과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도 공제. 즉 선순위 권리자 거도 공제. 그러나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청산금 권리자들이 쭉 나와 있죠.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묶어서 채무자 등 앤드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청산기간 지나기 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했다. 둘 다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찍소리 못한다. 동그라미 4번 후순위 권리자는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있다면 청산기간 내 하나여 자신의 채권이 변제기 도래 전에도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양가로 5의 동그라미 1번. 오른쪽 동그라미 2번 가등기 담보 니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체크해 드린 거. 자, 이제 마지막 부동산 실거래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봅니다. 이 부동산 실거래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법 이름 자체가 부동산을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라는 거죠. 왜?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 집행을 면탈하거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내 건데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놈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럼 탈법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된 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첫째가 이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시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 그 중에 안 되는 거, 즉 탈법 목적 따위가 없을 때는 적용이 안 되겠죠. 대표적으로 3개. 지금 봤던 채무 담보 목적의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일필질 땅을 두 사람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면서 등기만 공유로 등기한 경우, 요걸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요 경우 신탁법상 신탁 등기가 된 경우, 이럴 때 적용이 안 된다. 세 가지. 두 번째,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더라.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거. 탈법 목적이. 3개. 종중 부동산을 종중 이외의자에게, 법률은 배우자 사이, 종교단체 산하조직, 조계정 신도회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조계정 명의로 신탁한 경우 등, 이 3가지는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탈법 목적. 이런 걸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걸 금지하고 있더라. 적용의 효과. 첫째, 이름 빌리는 계약. 무슨 계약이라 하죠? 명의신탁약정. 무효. 명의신탁약정 무효. 수탁자 명의 등기, 물권 변동, 원칙 무효. 근데 여기 예외가 있다. 유효가 되는 경우.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 명의신탁 약정 무효와 물권 변동 무효는 선악불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고 된다. 머릿속에 딱. 그리고 명상약정이 무효라면 명상약정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 불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유효한 계약을 해제하는 겁니다. 무효인 약정은 해지가 불가해요. 따라서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이게 무효일 때는. 요렇게 머릿속에 기본 틀을 잡고 유형 2개만 조심하자.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하나가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 명의신탁이라고.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름을 빌리기로 하고, 야, 네 이름 좀 빌리자. 신탁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하고, 다만 매도인에게 부탁을 하여 등기는 막바로 수탁자에게. 이렇게.
이걸 삼자가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 한다. 명상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매 유효. 매매는 유효.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그래서 말소 등기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신탁자는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직접은 안 된다. 직접 청구는 안 된다. 다만 을이 스스로 등기를 넘겨주는 건 괜찮다. 그리고 정한테 팔아먹었다.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뭐 기본.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기본. 딱 요거 암기해 놨다가 문제풀이에서 요거 가지고 이렇게 돌려맞고 저렇게 돌려맞고 할 거예요. 계약명의신탁.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상 약정을 해요. 그런데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명의상 약정만 했지 갑이 이렇게 준 게 없죠. 돈을 줘요. 그래서 수탁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을 해. 다시 말해서 신탁자는 자금 제공자로서 병풍 뒤에 숨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지사장. 또 어쨌든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 이때 명의상 약정은 당연히 무효. 그리고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야.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뿐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야. 따라서 갑이 준 이 돈 불법한 임급여가 아니야. 그래서 부당이득반 안 청구할 수 있어. 이거 유치권 안 돼. 당연하죠. 갑이 을에게 제공한 매수자금과 101호는 결련관계가 없어. 유치권 안 돼. 그 다음 요거 매매와 등기. 무효도 있고 유효도 있어. 그 유무효를 매도인 병의 선악에 따라서 구별해. 매도인이 명의상 약정이 있다는 걸 알았냐 몰랐냐. 그죠? 그리고 소유권자도 매도인이냐 수탁자냐 완전히 달라져. 요거 구별 꼭 하자. 요거. 다만 이거는 다르다. 신탁자 갑이 수탁자 을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 돈을 주고 을이 병소유 101호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경매. 매매가 아니라 그 등기까지 격려된 경우.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지만 이 경매와 등기는 병의 선악을 묻지 않고 유효.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은 매매냐 경매냐를 구별해야 되고 매매라면 병이 선이냐 악의냐를 구별해야 돼. 다르죠. 요거 가지고 또 문제풀이 가서 이리 돌려맞고 저리 돌려맞고 요렇게 할 거예요. 두 덩어리만 기억하자. 됐죠? 책 안 봐도 돼요. 괜히 책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저렇게만. 나중에 요약집에 나오는 거 가지고 확인할 겁니다. 문제풀이가. 아시겠죠? 책 괜히 읽으면 머리만 아파요. 끝. 오늘 문제. 보기 전에 다음 주에. 첫째. 차고까지. 민법 총칙 차고까지. 차고까지. 하나. 5, 6월 달 인강. 적어도 1회독. 한 번 보고.
두 번째, 요약집 확인하고. 세 번째, 문제 풀고. 요거 해봐야 서너 시간밖에 안 걸려. 한 6시간은 걸리겠구나. 네네, 우리 다음 주에부터 나갈 문제집 있잖아요. 예상 문제집. 문제집 풀 때 1문제당 한 1분씩 정해갖고 푸세요. 안 풀려도 붙잡고 계시지 말고 읽는데, 읽어보는 데 집중하세요. 지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읽는 데 확인하세요. 이거 꼭 해오셔야 돼요. 제발. 아니, 대답만 맨날 하니까 그렇죠. 대답만. 오늘 문제. 숙제요? 더 할까, 그러면?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자, 1번. 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1번 벌써 틀렸죠? 해제권자가 수인이 있다. 전원이 전원에게 하라 그랬어요. 2번 해제하면 손해배상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랬고요. 3번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됩니다. 선인 경우에 선악불문하고. 4번 해지라고 돼 있으니까 소급적으로가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라고 해야 되죠. 답은 5번이죠. 635조.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 답은 5번. 2번은 자, 우리 5번에서요. 보세요.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고 을이 예약 완결권을 갖고 있고 가등기를 해놨다가 중간에 땅이 양도가 돼서 병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을은 가등기를 양도인에게 청구해야 된다 그랬죠. 양수인이 아니라. 이거 5번이 틀렸죠. 가등기 당시 등기 의무자인 갑에게 해야 된다 그랬죠.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5번이 틀렸죠. 3번에 1번 매매 규정이 당연히 준용돼야 되죠. 유상계약이니까. 2번은 621조인데 언제나가 아니죠. 반대 약정이 없다면이라고 해야죠. 621조 조문 확인해 보세요. 3번은요.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일부 멸실됐을 때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임차인 과실로 일부 멸실됐을 때 감액 청구 안 되지. 4번 감액 청구는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죠. 답은 5번이죠. 4번은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파손 정도가 사소하다고 되어 있죠. 수선임은 없다 그랬습니다. 5번은 1번 필요비 틀렸죠. 유익비죠. 필요비는 지출을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그죠? 네, 종료 시.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자, 2번 유익비는 전액이에요? 아니지. 지출액 또는 증가액이죠. 임대인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이죠. 3번 무단 전대라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4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귀책 시 멸실됐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사용식이 불가하다 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었죠. 답은 5번이죠. 후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6번. 4번이 틀렸죠.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이죠. 법정갱신, 주임법은 6월부터 2월, 상임법은 6월부터 1월. 4번이 틀렸고요. 7번에 상임법이 있는데 1번에 보니까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 1년으로 본다. 그러나 임차인만은 유효를 정하죠.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8번에 1번 공용부문 분할 금지. 공용부문이든 대지든 분할 금지. 절대로. 2번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수필지 토지 다 돼. 2번도 틀렸어. 3번이 답이죠.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관리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4번은 공용부문의 관리라고 돼 있죠.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죠. 3분의 2는 공용부문의 변경이죠. 5번 공용부문에 관한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9번에 1번 통지하라.
3번 청산금을 지급하라. 4번 청산기간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달. 4번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의무는 동시행관계. 다 옳은 지문이죠. 그럼 두 눈 딱 감고 2번이죠. 아까 귀속 청산 절차를 통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각 부동산 평가액을 다 명시해서 통지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각 부동산을 통하여 소멸시키고자 하는 채권을 통지하라 그랬어요. 각 부동산 평가액이 아니라. 2번 틀렸죠. 10번 친구 사이인 갑을 사이의 명의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이거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병과 매매 계약을 했죠. 계약 명의 신탁. 명의상 약정 무효. 2번 3번 병이 알고 있어. 등기 무효. 3번 소유자는 병. 그죠? 그러나 4번 병이 몰라. 그럼 을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그럼 답은 5번. 왜? 을과 거래한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한다. 5번이 틀렸죠. 그죠? 저거 갖고 푸는 거예요. 저거. 기출됐던 문제들인데 다 이런 기본이 되는 것 갖고 특별법은 풀면 돼요. 어쩌다가 저기 구석탱이 있는 팔렐레는 개또라이들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낱낱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너나 맞춰라 그러고서 포기하시면 돼요. 기본이 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이거 꼭 좀 해오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7, 8월 또 어떻게 공부할지 간단하게 또 마음가짐과 방법이라는 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